자, 비상김이고요. 비상김 중1 교과서 읽기 2학기 4단원 두 번째 경험을 바탕으로 글쓰기입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쓰기 과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요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패스 엄마의 눈물 나와 있네요. 자, 갈래는 숲이 경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쓴 글이란 이야기. 성격 회고적 너무나 당연하다. 회고라는 것은 돌이킨다고 생각한다. 돌이켜 생각해본다 이런 얘기고, 수필이니까 당연히 경험적이고요. 역시나 수필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고백적인 글이 되겠다. 소재는 어린 시절의 일기와 그 시절 어머니에 대한 기억, 주제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감사. 특징, 어린 시절 경험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자신이 겪었던 차별과 불편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자, 보겠습니다. 엄마의 눈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때 가져온 진보다리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그대로 다락방에 방치되어 있었다. 자,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지은이 어떤 성격을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겠죠? 좀 꼼꼼하지 않고 약간 좀 덜렁대는 성격?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다. 어제는 불가피하게 미국 대학에서 썼던 자료들을 꺼내야 할 일이 있어 10년 묵은 짐을 정리하는데 다락 한 구석에 영희짐이라고 커다랗게 매직펜으로 쓰인 상자가 눈에 띄었다. 자, 이게 이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 내가 유학 간 사이에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어머니가 내가 쓰던 물건들을 정리해 놓아둔 상자였다. 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편지, 공책, 시험지 등 태고 쪽 물건들 가운데 태고 쪽, 이거는 은유죠, 은유. 태고는 뭡니까? 이 세상이 처음 생겨날 때 이게 태고라고 하는데 그냥 아주 오랜 옛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태고 쪽 물건들 가운데 아주 낡은 와이셔츠 갑 하나가 끼어 있었다. 여러분이 신기하게도 자, 이때 와이셔츠 갑은 상자를 뜻하고 보통 우리가 셔츠 옷을 사면 상자에 담아주죠. 그걸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신기하게도 초등학생 때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이 어렸을 때 생명보다 더 아낀다고 생각했던 보물 상자였다. 동생들과 싸워가면서 모았던 예쁜 구슬, 이런저런 상장들, 내가 좋아했던 만화가들의 만화를 흉내낸 그림들. 그리고 맨 바닥에는 3학년 7반 47번 장령이라고 쓰인 일기장이 있었다. 자, 그래서 우연찮게 발견한 그 와이셔츠 갑에서 초등학교 때 모아놨던 것들, 그런 물건들을 발견하고 일기장도 발견. 호기심에 일기장을 대충 훑어보았다. 초등학교 3학년생이 썼다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꽤 세련된 필체로 오히려 지금 나는 악필로 소문나있다. 동생 태어난 날, 또 딸이다, 땡땡땡 초콜릿 전제, 이 세상에 제일 미운 애 등 재미있는 제목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짐 푸는 것을 잠깐 접어두고 본격적으로 일기를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작고 어둡던 다락방이 갑자기 10살짜리 소녀의 꿈과 희망으로 환해지는 것 같았다. 자, 이거는 뭡니까? 회상하는 거지, 회상. 그죠? 자기가 쓴 일기장을 펼쳐보면서 과거에 어떤 있었던 일들을 기억을 떠올리고 있어요. 일기는 매번 이제는 동생과 사이좋게 놀아야지, 다음번엔 벼락 공부를 하지 말아야지 등 해야지 라는 결의로 끝나고 있었다. 결의는 곧 실행이라는 생각하는 순진무구함이 재미있어 계속 일기를 넘기는데 문득 12월 15일자에 엄마의 눈물이라는 제목에 눈에 들어왔다. 제목 엄마의 눈물. 자, 요거는 자기 일기장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연탄재 부수는 소리에 잠이 깼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밤새 눈이 왔고 엄마가 연탄재를 양동이에 담고 계셨다.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집 연탄재가 남아나지 않겠다. 학교 갈 때 보니 엄마가 학교까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깔아놓은 연탄재 때문에 흰 눈 위에 갈색 선이 그어져 있었다. 자, 그럼 연탄재를 왜 눈길에 뿌리냐면 그러면 안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아이가 학교를 오갈 때 넘어지지 말라고 연탄재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그 위로 걸으니 별로 미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올 때는 내리막길인데다 눈이 얼어붙는 바람에 너무 미끄러워 엄마가 나를 업고 와야 했다. 내가 너무 무거웠는지 집에 나올 때 엄마는 숨을 헐떡거리고 이마에는 땀이 송송 나 있었다. 추운 겨울에 땀 흘리는 사람 바로 우리 엄마다. 그런데 나는 문득 엄마의 이마에 흐르는 그 땀이 눈물같이 보인다고 생각했다. 나를 업고 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셨을까? 아니면 또 나 죽으면 넌 어떡하니 생각하면서 우셨을까? 엄마 20년만 기다려요. 소아마비는 누워서 떡 먹기로 고치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내가 엄마 업어줄게요. 자, 글쓴이가 이제 소아마비는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리 같은 게 자라지 않고 그대로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소아마비 걸리면은 좀 이렇게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걷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엄마가 내리막길, 미끄러운 내리막길을 업어서 이렇게 데리고 오신 거죠. 일기를 보면서 입에는 미소가 눈에는 눈물이 돌았다.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누워서 떡 먹기라는 표현을 쓰는 10살짜리 어린아이의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재미있어 웃음이 났고, 학교에 가기 위해 모녀가 매일매일 싸워야 했던 그 용맹스러운 투쟁이 새삼 생각나 눈물이 났다. 돌이켜보면 학창시절 내게 학교에 간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간다의 문제였다. 우리 집은 항상 내가 다니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학교까지는 고작 200-300m 정도 거리였지만 그것도 내게는 버거운 거리였다. 다리가 불편하니까. 게다가 비나 눈이라도 오는 날에는 학교에 가는 일이 그야말로 필사적인 투쟁이었다. 아침마다 우리 6 형제는 제각각 하루의 시작을 위해 대전쟁을 치렀는데 어머니는 항상 내 차지였다. 6 형제, 아이를 좀 많이 낳던 그런 시절이죠. 다리 혈액순환이 잘 되라고 두꺼운 소물로 직접 지으신 바지를 아랫목에 넣어 따뜻하게 데워 입히시는 일에서 시작하여, 자, 이때 아랫목은 방에서 열기가 바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아랫목이라고 하고, 그야말로 완전 무장을 하고 나서 여기구나. 세수, 아침 식사, 그리고 보조기를 신기시는 일까지 그야말로 완전 무장을 하고 나서 우리 모녀는 또 학교 가기 전투를 개시하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는 나를 업어서 데려다 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2시간에 한 번씩 학교에 오셔야 했다. 아하, 또 화장실도 가야 돼. 그때 일종의 신경성 유뇨증 같은 것이 있었는지 어머니가 오셨을 땐 가고 싶지 않았던 화장실도 어머니가 일단 가시기만 하면 갑자기 급해지는 것이다. 그 때문에 어머니는 항상 노심초사, 틈만 나면 학교로 띄우시곤 했다. 노심초사,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초조해요. 그것을 노심초사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내가 함께 걸을 때며 아이들이 쫓아다니면 놀리거나 내 걸음을 흉내내곤 했다. 지금 생각하면 심각하게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는 철이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 적어도 겉으로는 그 놀림은 무시할 수 있었다. 오히려 일부러 보조기 구두발 소리를 크게 내며 앞만 보고 걷곤 했다. 자, 당당하고 긍정적인 글쓴이 성격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어머니는 쉽사리 익숙해지지 못하셨다. 아이들이 따라올 때마다 마치 뒤에서 누가 총이라도 겨누고 있는 듯 잔뜩 긴장한 채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걸으시다가 어느 순간 획 돌아서서 날카롭게 그만두지 못해 얘가 너한테 밥을 달라든 옷을 달라든 하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언제나 조신하고 말 없는 어머니였지만 기동력 없는 딸이 이 세상에 발붙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숨 바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 억척스러운 전사였다. 은유 들어갔죠? 엄마를 전사해 싸우는 사람. 눈이 오면 눈이 연탄재를 깔고 비가 오면 한 손으로는 딸을 받쳐 업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든 채 딸의 길과 방패가 되는 어머니 하루하루는 슬프고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다. 그뿐인가 걸핏하면 했던 수술과 수술 후 2-3달씩 이어졌던 병원 생활, 상급 학교에 갈 때마다 장애가 있다고 하여 입학시험을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던 학교들, 나 잘할 수 있다고 제발 한 자리 끼워달라고 애원해도 자꾸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세상에 그래도 악착같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내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었고 그것은 이 세상의 슬픔은 눈물로 정복될 수 없다는 말 없는 가르침이었지만 가슴속으로 흐르던 엄마의 눈물은 10살짜리 딸조차도 놓칠 수 없었다. 그래서 항상 엄마의 어떤 그 힘겨움을 10살짜리 딸 아이가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게 어머니를 만들었다. 어디선가 본 책의 제목이다.
오늘도 어디에선가 걷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자식은 없고 눈물 같은 땀을 흘리며 끝없이 층계로 올라가는 어머니.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며 깊이 한숨 짓는 어머니. 정상이 아닌 자식의 손을 잡고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따갑게 느끼며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걷는 어머니. 이 용감하고 인내심 많고 씩씩하고 하나님 같은 어머님들의 외로운 투쟁에 사랑과 응원을 보내며, 자 여기 보세요. 어머님들의 외로운 투쟁 이렇게 해놨죠? 확장했다. 그렇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에서는 나의 어머니였었다. 그치? 그랬다가, 어머님들의 외로운 투쟁 이렇게 했어요. 즉, 자식을 위해서 열과 정성을 다하는 엄마들로 확장을 했다. 사랑과 응원을 보내며 보잘것없는 이 글을 나의 어머니와 그들에게 바친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띠고 있다. 자, 이 글의 글쓴이가 일기를 보고 떠올린 경험과 이를 통해 느낀 점을 정리해보자. 글쓴이가 떠올린 경험, 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등교했던 일, 화장실 때문에 어머니가 자주 학교 오셨던 일, 아이들이 놀릴 때마다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혼내셨던 일, 힘들었던 병원 생활과 매번 어려웠던 상급학교 진학 문제. 자, 글쓴이가 느낀 점, 어려운 세상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음. 어머니 희생에 사랑과 응원을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좀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자, 이 글에서 자신이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고 그 까닭을 써보자. 자, 여기는 뭐 활동이기 때문에 뭐 정답은 없어요. 자, 예시. 비가 오면 한 손으로 글쓴이를 받쳐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든 채 걸어가는 어머니 모습에서 감동을 느꼈다. 그 까닭.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에 어머니께서 비를 맞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리를 다친 나를 안아서 차에 태워주셨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건 자기 경험이 되겠다. 그치? 패스. 자, 중요한 거네요. 경험을 담아 글을 쓰는 것의 가치. 경험을 오래 기억할 수 있고 글로 정리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새로운 사실 발견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본다. 그래서 경험을 담아 글을 쓰는 것의 가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기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자,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방법.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거나 감동을 느꼈던 가치 있는 경험을 선정한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공감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담는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다. 자,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적용.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떠올려 보자. 자, 여기는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칸을 채우고 글을 쓰는, 글을 작성해 보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패스. 활동마당. 내 마음 같은 노래. 노래를 듣다가 노래 가사가 꼭 내 마음 같아서 감동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감동이나 즐거움을 느꼈던 노래를 떠올려보고 그 노래와 관련된 경험을 글로 표현해보자. 그리고 노래와 함께 그때의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어보자. 자, 준솔한 학생이 노래를 듣고 감동받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요 노래네. 수고했어 오늘도. 노래가 기억나나 모르겠네. 자, 청소년 영상 공모전 결과 발표날. 입상자 명단을 몇 번이 확인했지만 내 이름 없었다. 떨어질 리가 없는데. 자, 기대했죠? 이 공모전을 준비하며 고생했던 한 달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기대에 못 미치는 내 실력이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저녁도 안 먹고 멍하니 음악을 듣는데 바로 이 노래 수고했어 오늘도가 흘러나왔다. 떨어진 것을 자책하고 있자 정말 외로웠는데 이 노래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치 가족이나 친구가 이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았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하루하루를 수고했다는 응원을 들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노래를 듣고 나니 조금 기운이 났다. 노래야 고맙다. 나의 슬픔을 달래줘서 너도 정말 수고했어 오늘도.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경험, 공모전 한 달 동안 준비했는데 그것에 이제 떨어졌고 그것에 실망하고 있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패스. 자, 오히려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박과의 한 해살이 덩굴풀, 줄기는 덩굴지고 덩굴손으로 다른 물체에 감아붙으며 잎은 어긋나고 심장 모양인데 털이 있다. 호리병박.
물속에서 팔다리를 놀리면 떴다 잠겼다 하는 짓 잠액질. 우리 흔히 잠수한다로 그러죠. 잠수. 이걸 잠액질이라고 해요. 기차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 때문에 중력에 반하여 위로 뜨는 힘 부력. 그래서 배가 바닷물 위에 물 위에 뜰 수 있는 것은 부력 때문에. 이날 전환하고 자꾸 기한을 미루는 모양 차일피일. 아득한 옛적 태고적. 곤돌방에서 아궁이 가까운 쪽에 방보다 아랫목. 그래서 아랫목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노심초사. 자, 새로 나오는 단어들, 어휘들은 꼭 기억해 둘 것. 자, 과시했다, 근사했다, 만끽했다, 억척스러웠다. 우리는 축구 시합에서 승리한 기쁨을 만끽했다. 자, 만끽이란 말은 끝없이 즐기는 것, 마음껏 즐기는 것을 만끽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 무척 아름답고 근사했다. 마음이 아주 잘 들 정도로 아주 훌륭해요. 근사하다는 말을 쓰고, 준규는 자신의 노래 실력을 친구들 앞에서 과시했다. 자랑하는 거 과시라고 하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정도로 억척스러웠다. 힘든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이거를 꾹 참고 해 나갑니다. 그래서 억척스럽다는 말을 씁니다. 한가운데 정확한 또는 한창의 뜻을 더한다. 한 길, 큰 길을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길 같은 경우는 큰 뜻을 더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치? 서울에 무슨 강이 있어? 한강이 있습니다. 이것도 큰 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단원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경험을 담아 글을 쓰는 것의 가치, 경험을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방법은 깨달음을 얻었거나 감동을 느꼈던 가치 있는 경험을 선정하고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공감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담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4단원 두 번째 경험을 바탕으로 글쓰기 교과서 읽기 마치도록 합니다. 끝.